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지난해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고려인들이 피난처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전쟁통에 여권을 챙기지 못한 고려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민간단체에서는 항공권을 지원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국내 입국한 고려인은 1,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난민이 아닌 이주자 신분이어서 별다른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피해서 오기는 했지만 한국어를 잘 못하고 또 문화도 달라서 이곳의 삶이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정착한 고려인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에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상북도 고려인 실태와 지원 방안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지역에서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시사초점에서 한번 알아봅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1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청송 9도, 안동 8도, 영주 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영하권 날씨 이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한 대기도 계속 이어져 당분간 공기질이 좋지 못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주시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361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기업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인데요.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 건설, 운수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여성 장애인 기업 등 우대업체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약정 상환으로 대출 금리의 4%까지 지원됩니다. 운전자금 융자 신청은 추천 가능액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경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영주시청 기업지원실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로 경북 동해안 지역은 모두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대기 중에는 잿빛 미세먼지가 가득한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 건조특보도 여전히 발효돼 있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이 수소도시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서 올해부터 포항 등 전국 6개 지자체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수소에너지원을 공동주택과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시설과 이송시설,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포항은 특히 제철소를 통한 수소 공급 여건이 우수한 지역인데요. 공공주택과 공공시설 등의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수소 버스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또 연계 사업으로는 제철소와 블루밸리 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 배관과 통합안전 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6도, 습도는 61%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1.5에서 3.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지난해 울릉군을 찾은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릉군을 방문한 사람은 46만 1,375명으로
이는 재작년 27만 1,901명보다 약 19만 명, 70%가량 증가한 건데요. 울릉군 관광객은 2011년 처음으로 35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다시 관광객 수가 늘다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17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울릉군은 작년 관광객 수 역대 최대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대형 여객선 취항으로 방문이 편리해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릉군 관광객 수가 늘면서 독도 관광객도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독도 방문객은 28만 312명으로 재작년 14만 3,680명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울릉군은 안정된 해상교통 운행을 바탕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한마음 아파트입니다. 예,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죠. 네. 코로나 초기에 아파트 그 전체가 막 맞습니다. 그랬던 격리됐던. 전국 최초로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가 된 코호트 곳인데요. 격리, 예, 네. 코로나 아파트라고 불리던 대구 달서구 한마음 아파트가 철거가 됩니다. 코로나 낙인을 지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네. 대구시는 지난 1985년 지역 여성 근로자가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마음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월 2만 원에서 5만 원대로 실 공간을 제공했는데요. 2020년 3월 5일 일거에 뒤바뀌었습니다. 이날부터 닷새간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고 네. 조용하던 아파트는 순식간에 코로나 아파트로 불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2020년 3월 5일 그때도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아파트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격리 이후로는 더는 입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마지막 입주민이 방을 빼면서 한마음 아파트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됐고요. 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 인근 시설에 드나드는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옆에는 금빛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노인 대학이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이전만 해도 1,050명 정원이 꽉 찼는데 지금은 재학생이 550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인근 어린이집 역시 지난해 45명이던 정원을 29명으로 줄였고요. 네. 원생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까지 미치는 여파가 네. 너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철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재건축 준비 단계인 한마음 아파트는 올해 중으로 철거를 하고요. 네. 이 자리에는 24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오는 2025년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비슷한 감염병이 반복해서 그러니까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전과 같은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후속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절실한 겁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명절 가정폭력입니다. 예, 아이고 또 설 연휴가 오나 네, 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에는 빈번하게 가정폭력이 벌어지는 재발 우려 가정이 최소 800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명절에 가정폭력 사건이 많다는 건 통계로도 확인이 그렇죠. 됩니다. 네. 지난해 대구 지역 가정폭력 신고는 11,500건으로 하루 평균 31.6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40.4건으로 평소보다 27.8% 네.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을 보면 설과 추석을 포함한 명절 기간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28%에서 54%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막 몇 네. 년씩 못 보고 이런 집들 많은데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그죠? 네. 그거 재발 우려 가정 얘기하셨는데 기준이 있어요? 네, 재발 우려 가정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 중에 위험도 평가, 가해자 구속 및 입건, 흉기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건 재발 위험성이 A이거나 B등급으로 분류된 가정을 말합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분류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숫자는 계속 바뀌지만 평균적으로 700에서 800가구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경찰은 해당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서 그동안의 모니터링 내용, 신고 내역, 보호 조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군을 별도로 분류해서 상황실과 수사팀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네. 명절 기간 동안 가정폭력 징후가 발생하면 미리 공유한 정보로 신속 대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로또입니다. 네. 로또 복권 얘기하신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새해를 맞아서 복권 구매점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구에도 유명 판매점이 몇 곳이 있습니다. 명당 뭐 이런 데 네. 말이죠. 네, 주말이면 낮부터 긴 줄을 형성하는데요. 서구 평리동에 있는 한 매장은 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우와. 2년 전부터 주차장을 따로 마련했고요. 주차 담당 직원도 2명이나 있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래요? 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가스비, 식품, 보험까지 안 오른 게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한 시민은 얼마 전 3등에 당첨된 이후로 계속 오고 있다고 하는데 3등이면 5만 원 정도거든요. 네. 1등에 당첨돼서 아들 중고차를 새 차로 바꿔주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새해 선물이나 네. 이런 걸로 왜 동료들끼리도 그렇고 네, 그 맞습니다. 복권 선물 많이 네.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또 가지고 있으면 또 설레이는 마음을 또 안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 좋은 들 선물인 것 때까지 같습니다. 네. 당첨할 때까지. 네, 맞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유명 판매점 주인도 매출을 정확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판매가 줄지 않았던 게 복권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나이 많은 남성들이 많이 찾았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인근 가게도 유동 인구가 많아서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정도였고요. 실제로 복권 판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이미 연간 판매액이 4조 원을 돌파했고요. 2021년에는 5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집계 중인 2020년과 다가오는 2023년 판매액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복권 판매가 막 늘어나고 하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 사람들의 네. 어떤 그 심리가 위축돼 있다라는 반증이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복권 수요가 늘어나는 건 경기 위축의 그러니까.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네. 뭐 2025년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10년 장기 불황에 진입했다는 그렇군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학교 비정규직 노조입니다. 네. 시작하면서 올해 네. 파업하겠다라고 예고는 했어요. 네,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네.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는 어제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 철폐와 저임금 방지를 위한 임금 개편안 마련 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네. 정규직인 공무원의 기본급은 2.7%에서 5% 인상했으나 교육청이 비정규직에게 제시한 기본급 인상은 고작 1.54%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임금 교섭을 하지 않았나요? 교육청하고? 네, 임금 교섭을 요구한 지가 벌써 7개월이 지났고요. 교섭을 하자고 얘기한 네. 지가. 연대 회의는 교육청이 임금 체계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교섭이 불가능한 안으로 버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월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진전된 교섭안이 없으면 사상 처음 신학기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에 소속돼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네,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교무 실무사, 영양사 등이 포함됩니다. 교사나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학교 비정규직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무기계약직이거나 기간제 계약직으로 교육 공무직이라고도 네. 불립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이 16만 8,625명이고요. 이 가운데 학비연대는 3개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2012년에 구성한 단체입니다. 구성 초기에는 각 시도교육청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다가 2017년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학비연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9번 총파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비연대라는 게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를 네. 줄인 겁니다. 근데 파업이 참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네. 뭐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가장 큰 쟁점은 학교 비정규직 간 임금 체계 단일화입니다. 네. 현재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유형 1은 자격증을 소지한 직군으로 영양사, 돌봄 전담사, 운동부 지도자 등입니다. 유형 2는 급식 조리사, 교무 실무사, 사무행정 실무사 등입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대부분이 유형 2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임금체계 일원화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이게 사실상 공무원과 유사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당장 교사와 교육행정직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주 중에 전체 회의를 거친 뒤 진전된 임금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네. 노조는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미세먼지입니다. 네. 12월 네. 후반부터 해갖고 지금 계속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대구의 미세먼지는 연일 나쁨 수준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는 이달 들어 2019년 이후 약 2년 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2번 발령됐습니다. 1월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대구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없다가 지난해 한 번, 올해 9일 기준 벌써 2번 발령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네. 되게 조용했다가 코로나 좀 안정되니까 맞습니다. 심해진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월에 왜 이렇게 심한 거예요? 네, 한반도는 1월에 차갑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권에 되게 춥잖아요. 드는데요. 그죠? 네. 이 1월 들어서 찬바람이 주춤하면 미세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패턴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보통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이 그렇죠. 국외 유입을 받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먼저 높아지지만 이번에는 영남권, 즉 동쪽의 농도가 먼저 높아졌습니다. 네, 이유는 대기 흐름 탓인데요. 영남권은 대기가 정체된 와중에 불어온 바닷바람으로 오염 물질이 축적이 됐습니다. 특히 분지 지형인 대구를 중심으로 공기 정체가 심했는데요. 네. 대구는 팔공산, 비슬산 같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서 대기 확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염 물질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에서 또 군에서 뭐 미세먼지 어떻게 좀 네. 저감하자 이런 방법들을 내놓습니다만 근데 뭐 뿌연 하늘을 보면 그냥 답답함 그 자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대책에 따른 효과를 좀 정량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진 흡입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명확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대책을 좀 강화하고 네네. 있고요. 뭐 이에 대해서 지역 환경단체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제 비상 저감이 아니라 급할 때 하는 거 아니고. 일상 저감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미세먼지는 좀 일상적으로 맞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네.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네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새해가 오면 뭐 바뀌는 정책들 또 새로 생기는 정책들 쭉 소개를 합니다. 2023년 계묘년에는 특히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출산과 보육에 관련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죠. 각 구군별로도 여러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돌봄 현장을 돌아볼까 하는데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어요. 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해 대구 합계 출산율이 0.75명에 그치면서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올해는 조금은 개선이 된 모습인데요. 네. 여전히 육아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방학을 하면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3주 동안 돌봄터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네. 제가 찾은 곳은 달서 문화재단의 달서 가족문화센터입니다. 이 겨울방학 동안 자녀를 맡아주는 맘 놓고 맘 편하게 맡기기 돌봄 현장인데요. 엄마와 인사하는 아이들과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호. 안녕하세요. 안녕. 세율아, 엄마 간다. 오늘은 영화요. 무비데이. 맞죠? 무비데이. 무비데이. 영화 보는 날 맞죠? 선생님 이거 보여주세요 하고 선택했죠? 그게 뭐였죠? 제목이? 트롤 보러 갈 건데. 안녕하십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 조세정입니다. 오늘은 무비데이입니다.
유아가 가장 원하는 영화를 함께 선정해서 최대한 영화관 분위기를 위해 센터 내 4층 소공연장에서 감상할 예정입니다. 단순 돌봄에서 이제 벗어나 유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최대한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요일별 특별 프로그램으로 플레이데이, 아트데이, 뮤직데이, 무비데이, 사이언스데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요일별 특별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였고요. 그리고 어저께 한 그 사이언스데이의 진공 로봇 청소기 만들기 그걸 제일 선호하였습니다. 놀기도 놀고 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좀 호기심이나 이런 거 해서 뭐 좀 가르치기도 하고 네. 다양한 것들을 하는 곳인데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러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센터에 계신 보육교사 선생님은 유치원 원감을 지낸 분이라서 아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프로그램처럼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호자분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맘 놓고 맘 편하게 맡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팀장님께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문화재단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장 박영빈입니다. 맘 놓고 맘 편하게 맡기기는 문화센터 주 이용 대상이 주부들이다 보니까 이들의 고민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있거나 방학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고민을 대신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에 유치원 교사 경력이 있는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고요. 음악, 미술, 과학 등 요일별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맘맘 프로그램은 지금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 2시간씩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1기와 2기로 나눠서 2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놀이방 규모에 맞게 정원을 8명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접수 시작하자마자 마감이 돼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별 기준은 달서구에 살고 있는 5에서 7세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도 부족 하나마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고 맘 놓고 맘 편하게 맡기기 이름처럼 안심하고 아이 맡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좀 꾸준히 계속되면 좋겠는데 싶은 네.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좀 더 생길까요? 네, 지난 여름방학에 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맞춰감에 따라서 네. 올 여름에도 운영을 할 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올 여름방학에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는 어머니들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구 대천동에 살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두 아이 모두 방학 기간인데 집에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알찬 방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 만드는 활동을 좋아했었습니다. 만지는 거 재밌어 하는 거 보니까 네, 좋았어요. 저는 우선 달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좀 신뢰성이 있었고 전문적인 보육교사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니까 더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요일별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좋았고요. 여름방학에도 사실 신청했었는데 좀 조기 마감이 돼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게 되어서 그냥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애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사실 심심하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야자 친구들도 찾을 나이고 집에 있으면은 맨날 노는 게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TV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알아보다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7살이고 예비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무엇보다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을 또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좋긴 좋지만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예, 그 정도 있어요. 네. 네, 보호자들이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들이 달서구뿐 아니라 구군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올해 지역 특화 비자 시범 사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미리 발급해 주는 건데요. 여기 동포 비자 완화도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좋아졌습니다만 이분들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또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모자라 보이죠? 경북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장성우 센터장 오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고려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좀 생소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네네. 와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이고 이분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고려인들이라는 분들 정의 좀 해주신다면요? 고려인들은요. 19세기 중엽부터 광복 때까지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과 그 친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현재 쭉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인구 소멸 위기에 앞에 놓여 전국 지자체들이 고려인 동포 정착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작년부터 시작했던 법무부에서 지역 특화형 사업을 2022년도 10월부터 2023년도 10월까지 1년간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2022년 말에 지역에서도 경북의 고려인 실태 정착 토론회라는 걸 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고려인 분들 몇 분, 얼마나 됩니까? 경상북도 전체를 따지면은 인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지만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건동에 거주한 4,900명 정도가 지금 거주가 있고요.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4천? 영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경북 전체가 한 4천, 경주에 그만큼 계시는군요. 네네네. 네. 저 경북에 어디 정도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상건동에서 많이 거주하지만 네. 영산, 영천, 구미, 영주, 고령, 순위도 이렇게 고려인들이 3, 4세대가 이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대뿐 아니라 2세대를 지나서 3, 4세대까지 내려와 있다는 얘기신가요? 네네네. 네. 경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요? 경주가 2018년도부터 갑자기 이렇게 고려인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경주가 이제 교육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직장이 또 가깝기도 하고 또 거주가 잘 되어 있다고 애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는 고려인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경주에 일자리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자동차 제조업이 많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네. 네. 이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시면 뭐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 한국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현재 이제 동포나 외국인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향후 동포는 재외 동포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고려인들이 외국인이다라는 얘기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외국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동포는 H2나 F4로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H2는 근로자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3년 지나고 난 뒤에 추가로 1년 8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H2를 받을 수가 있는데 H2에서 이제 그 기간 안내에 뭐 국가 자격증이라든지 비자 관련돼 가지고 자격을 수령하게 되면 F4로 바뀌어집니다. F4로요? 네네. 여러 개가 있군요. 네네. 네.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우리 한글이나 한국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면은 직업 훈련이라든가 또 언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하고 옵니까? 보통 이야기 듣기는 하고 온다고는 얘기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한국에 와서 이제 정책을 해가지고 근로 관련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돼 있는 부분이 우선적이다 보니 이 친구 일을 하는 데서 이제 어느 소통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네들 비우려고 많은 여러 다양한 방법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가 좀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은 중국 조선족 분들입니다. 네네. 그죠? 그러면 조선족 분들하고 고려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중국 조선족은 한국어를 대부분 다 잘하시고요. 네. 우리 고려인 동포는 한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아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돈을 좀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실 텐데,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들어오시면 너무 말이 안 통하고 일에 대한 어떤 숙련도를 기르기에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고. 네네. 네. 그런 어려움부터 어디서 이제 생활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네. 거주하는 곳에서 이제 일자리가 있는 회사나 이런 데는 30-40분 정도 네. 소요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30-40분 걸리는 데까지 일을 하고 이제 성건동 쪽으로 오죠. 거기 보면 대부분 다 주거 형태가 다 원만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뭐 불편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시설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생활하시는 거는? 네. 주택적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 일자리라는 것도 상시로 쭉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는 좀 구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아니죠. 의외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힘들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데 네. 막상 이제 겪어보고 또 일을 해보게 되면 적응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한국어에 대한 어느 소통만 안 될 뿐이지 이 눈치가 되게 또 빨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잘 적응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아이들 있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3, 4대까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보통 우리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원부의 지원을 받지만 그렇죠. 우리 고려인 동포는 전액을 다 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에다 보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없지만 네. 그 한국어를 좀 더 능숙하게 하려면은 별도로 개인 교습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들이 배우는 데서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쓰는 언어가 어디 언어라고요? 보통 이제 러시아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를 쓴다. 그 경북에 이 고려인들을 위한 통합 지원센터가 있다라는 걸 고려인들이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네네. 어떤 체계적인 이런 것들이 경북에서는 잘 갖춰져 있다고 이제 보면 됩니까? 아니죠. 아직까지 다른 지역보다는 네. 늦게 출발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 센터 개소는 언제 했어요? 경북에서는? 경상북도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상북도가 아니고요. 네. 경주시 고려인 외국인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해가지고 네. 18년도부터 개소가 되었습니다. 네. 좀 많이 1년 후 네. 이제 경상북도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그랬군요. 한 4, 5년 됐다 그죠? 네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경주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경상북도 통합지원센터를 경주에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 거고 승격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이곳에서 이제 살아보시고 일을 하고 여기서 쭉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비자를 그럼 계속 새로 다시 발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영주권은 영 어렵나요? 영주권은 어차피 이제 H2에서 F4로 이제 승격을 받으면 네. F4에서 이제 F5로 이제 영주권을 받는데 소득 증명이라든지 있는 부분이 조금 잘 되어 가지고 있어야만이 법무부에서도 판단해 가지고 이제 비자를 바꿔주는 거죠. 네. 이제 그 고려인들 이렇게 좀 해보시면 알아보시면은 좀 정착을 원하시는 분 아니면 다시 가고 싶은 분 이런 것들도 조사를 좀 해보시는 거죠? 네네. 어느 정도가 정착하고 싶어 하십니까? 한 70% 정도가 정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많으시네요. 네, 앞으로 또 향후 또 많이 들어오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은 경상북도 고려인 통합지원센터가 하실 일이 이제 더 많아지실 듯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역에서도 이제 그 고려인들 정착을 바라거나 준비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올해 그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딱히 뭐 어떠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는 이제 주민들과 고려인들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들이 지원하는 데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주시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경상북도 고려인 통합지원센터는 그 지역의 고려인들이 모여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곳이라며 언제든지 달려가가지고 고려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들의 2023년도의 한 해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장성호 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2분 지났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오늘은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이제 2023년 시작하면서 처음 출연하신 거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시작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 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서 뭐 증시에 좀 반영되나 보다 싶기는 했는데 근데 지난해부터 계속 그랬습니다만 내년 경기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작년에 워낙 얘기를 했는데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방주사인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2023년 글로벌 시장 전망 또 달라지는 금융 세제들을 오늘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금융사들 환율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수출 국가니까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장기화로 공급망 이슈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미국이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도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달러화의 제한적 약세를 전망하는 것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달러화의 제한적 약세요? 네, 제한적 약세. 제한적 약세라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워낙 지금 변동성이 이제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이 하락폭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 환율 예측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상대적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이 지금 예측치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금융사의 그 달러 전망들은 1,150원에서 1,350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머징 통화들이나 아시아 통화들이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이머징 통화의 반등이라는 것은 인도나 베트남, 동남아시아들 이렇게 신흥국들이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22년도 전년도로 보시면
이 나홀로 강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환율 방향성을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신흥국 투자들을 좀 높여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크게 멀리 보면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할 것이다. 네네.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미 지금 오늘 환율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현재 지난달 보시면 일본 중앙은행의 기습 금리 인상으로 채권 시장들이 이제 12월 장기채 변동성이 확대됐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등이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면서 이 달러의 독주가 조금 멈칫하고 있는데요. 환율은 절대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이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요인들과 경제 이제 환경에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러한 그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지금 올해 1월 들어서면서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전쟁 이슈라든지 특별히 해결된 것은 지금 없는 상태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오늘 기준으로 1242원까지 지금 진입했고요. 이걸 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은 상황에서 최근 달러 약세 추세가 혼란스러울지만 단기간에 지금 작년 같으면 1442원에서 지금 석 달 만에 1242원에 네.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라는 게 너무 복잡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만 가지고 방법을 찾거나 하나만 네. 분석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뭐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네네. 미국 그죠? 금리가 가장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개인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표 금리는 5에서 5.25% 보는 것이 굉장히 우세하고요. 미국 연준의 최종 장기 금리는 올해 1분기를 거쳐 5월에 고점을 통과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금융사들은 좀 밴드가 넓긴 한데 4.75에서 5.75 사이를 최종 금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금리가 하락하겠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네. 당분간은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고물가, 이 금리, 고금리 상황에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지금 새해부터 굉장히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은 한 1~2회 정도 현재 지금 12월 기준으로 3.5니까 3.5에서 3.75 높게는 4% 정도 목표 금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연초부터 부동산 정책과 경제 부양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대세고요. 그리고 금리 등에 대한 이미 반영된 부분들이 채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 23년 1월 지금 발행 예정인 국민주택 채권이 4%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9%대 거래되고 네. 있는데요. 이게 지금 11월 기준으로 작년 보시면 4.5, 4.3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4% 이하로 채권 금리도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 시장은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자산굴로 보시면 여전히 채권 시장 전망이 가장 좋고요. 지금 현재 네. 경기 위축 우려와 금리 인상 등으로 상반기에는 당연히 국채와 지금 초랑 채권에 대한 우선적 투자들이 쏠리고 있고요. 안전자산과 이자 수익 또한 채권 선호가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지금 구간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선진국 채권에서 신흥국 채권으로의 이제 자금 유입이 가능한 구간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것들은 그 글로벌 제조업 지수인 PMI 지수가 저점을 통과하느냐,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이 이제 두드러지느냐 이런 거에 이제 사실 요건이 될 수 있는데 이 추세의 지속적인 그 어떤 그 형태라기보다는 순환 매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저희 이제 전망입니다. 네. 글로벌 주식 전망은 어떻습니까? 좀 오를까 싶어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반등. 네네. 지금 물가 및 임금 등을 생각한다면 이익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담은 되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그래서 선제적인 조정으로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이미 받았다.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올해 주가는 상고 하저의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어요. 오히려 상반기에 좀 오를 수 있고 하반기는 이제 낮아진다는 이런 네네. 의미인데 2003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각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어느 정도 견조한 국가들은 하반기에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개인 부채들이 많은 국가들은 내수 부진과 수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고전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각 국가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따라서 관리가 중요한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이 신용 이슈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국가 간의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네. 업종 간의 구조 조정은 아주 가속화될 거로 이렇게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도 새해에도 막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그죠? 네, 이런 네. 상황에서 부동산이 이런데 주식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정책 기대감들이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투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있고 또 국가별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와 투자 비율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공격적인 투자군인 우리가 주식이나 ETF, ETN과 같은 상품과 안전자산군인 채권이나 ELB, 예금성 자산을 3대 7이나 4대 6 이게 전통 포트폴리오예요. 그 투자 성향에 맞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달라지는 금융 세금 좀 볼까요?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2025년으로 시행이 늦춰진다고 들었는데 네네. 증권거래사라는 것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네. 올해부터 증권의 거래세는 인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증권 거래 시에 매수나 매도 시 손익 상관없이 무조건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작년같이 손실 구간에서는 이 매도시 세금이라는 것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많았는데요. 예. 올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원래는 그 코스닥 거래가액의 0.23%가 부과된 것이 현재 올해는 0.2%까지 낮아집니다. 네. 이게 2024년도에는 0.18%로 낮아지고요. 최종적으로 2025년에는 0.15%로 낮아져서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절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소득공제가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까지는 240만 원 한도 내에서 25년도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이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한 20만 원씩 이렇게 불입을 하게 되는데 이 연간 납입액 240만 원이라면 여기에 40%인 96만 원이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요것도 주의하실 게 이제 직전 3년간 금융소득이 이제 종합과세 대상자 같은 경우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 소득 구간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세부담 줄여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네네. 경기를 것 같아요.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예,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저축도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요. 개인 퇴직연금이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한도는 또 상향하고요. 또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게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공제 한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연금저축 같으면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확대가 되고요. 네. 퇴직연금은 700에서 900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은 또 1,2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가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도록 이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려갈 거야. 나는 가진 게 없어. 손해 볼 게 없다네. 난 정말 괜찮아요. 그리 슬프진 않아요.
네,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 침상교 지하차도 부근 양방향으로 소통 원활하고 국채보상로는 용산 우체국 내거리에서 동신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동신교 지나면서는 무열대 내거리까지 막힘없이 지나고요. 달구벌대로는 만촌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명덕로 방국의 내거리에서 명덕 내거리 구간도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김천 나들목 부근 188.6km 지점부터 191km 지점 3차로에서 비탈면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군위분기점에서 70 나들목까지 정체 없이 지납니다. 이어서 중부내륙지선 살펴봅니다. 창원 방향으로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구 남구 계명대 캠퍼스에 대구시 주거복지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에 위탁 운영하던 거였는데 올해부터는 대구 도시개발센터가 만든 거래요. 주거 취약계층 발굴 또 여러 지원 사업들 추진에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1월 10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